부서진 커피 향과 바람에 실려오는 먼지 냄새, 그리고 구겨진 이불. 이게 바로 경기도 외진 작은 마을 여관의 전형적인 냄새다. 나는 공동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마치 내 짐가방과 사투를 벌인 후처럼 보였다. 경기도 가평에서 보낸 지 벌써 3일째. 내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고 30살이에요. 혼자 여행하기로 결심한 지 얼마 안 됐죠?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다. 끝없는 업무 메일과 회의, 그리고 말 대신 침묵으로 끝난 연애 사이에서 말이다. 도움 필요해. 문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강원도 사투리가 섞인 그 말투가 차가운 가평의 공기와 묘하게 대조됐다. 고개를 들었더니 너저분한 머리에 낡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웃음은 나도 좀 헤매고 있지만 즐기고 있어라는 뜻 같았다. 가방 닫기가 장난 아니었어. 3일간 시장에서 산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얼굴이 붉어진 걸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허락도 없이 들어왔지만 너무 다정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방을 벽에 기대고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비밀을 나누는 기분이었다. 내 이름은 민호야. 그가 내 손을 내밀었다. 지은이요. 나는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가방에 세상 다 넣으려는 거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는 웃었다. 나도 오랜만에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별거 아니야. 몇 가지 기념품이랑 수놓은 이불 커버만 샀는데. 그거면 충분해. 가방 닫는 법은 내가 잘 알아. 그는 엔지니어처럼 내 가방을 살피더니 돛을 눌러넣고 가방 위에 점프하면 다친다. 라며 농담을 했다. 정말 그랬다. 가방이 딱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고 그는 조금은 길게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가 묵는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은 탄력 있는 고무줄 같아서 끝없이 늘어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민호는 사진작가였다. 반년째 여행 중이라 가끔 사진을 팔거나 음식을 대신해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했다.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도 거쳤고 지금은 가평에 머무르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낮게 내려앉아 지붕들을 연두농비드로 물들였다. 그 빛들은 내가 인정하기 싫었던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했다. 해가 지도록 우리는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서로 감명을 받은 책, 치유가 되는 음악, 세상에 숨기는 두려움을 나누었다. 민호는 고백했다. 나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얻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워. 나는 말했다. 나는 다시 진짜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때론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해. 그는 내 닫힌 가방을 가리켰다. 그 가방은 꽉 찬 듯 보였지만 닫혀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가평시내 좁은 골목에 있는 철수네라는 작은 술집에 갔다. 우리 어깨가 간신히 스칠 정도로 좁았지만 그곳은 튀긴 마늘과 닭갈비,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벗겨진 타일과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하얀 수염과 웃음 짓는 눈을 지닌 주인 아저씨가 우리가 왔음을 몇 년 전부터 기다린 듯 반겼다. 아저씨는 묻지도 않고 빨간 와인 한 병과 플라스틱 컵 2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쁨이 깨지지 않도록 지라며 웃으며 주방으로 사라졌다. 민호가 내게 눈썹을 올려 보였고 나는 웃었다. 플라스틱 컵에 좋은 와인이라니 혁명인가 아니면 수많은 여행객을 본 지혜인가? 철수네는 검은 닭갈비, 감자칩과 함께 제공된 달걀 샐러드, 혀에서 녹는 듯한 구운 고추로 우리를 대접했다. 식사 중 갑자기 주인이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와 강원도 사투리로 농담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과 목소리는 마치 천국에 간 강원도 사람이 성배 들어와 대화하는 듯 했다. 우리는 거의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크게 웃었다. 민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 잃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 웃음은 농담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따뜻함과 기쁨 때문이었다.
철순애의 말투는 마치 세상이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웃음이 우리를 데웠다. 플라스틱 와인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다. 강원도 사람은 고집세지, 내가 추측했다. 성베드로는 회피하는 걸 싫어하지, 민호가 와인을 닦으며 말했다. 철순애에서 그는 천천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 농담은 말이 아니라 기쁨에 있어. 바로 그 말이었다. 우리가 나설 때 밤은 가평을 감싸 안았다. 가로등은 돌바닥에 빛을 드리웠고 멀리서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다.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 가까웠다. 민호가 노란빛 아치 아래에서 멈춰섰다. 지은아, 나 너한테 키스해도 돼? 그가 단순히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싸구려 와인 냄새와 닭갈비, 강가 바람 사이에서 그의 입맞춤은 마치 세상이 우리 것이 된 듯하면서도 유일한 의미를 지닌 키스였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음악도 느린 장면도 없었다. 단지 성실한 질문과 그의 눈, 그리고 내 한복 치마자락을 살랑거리는 바람이었다. 그 키스는 차가운 아침 차 한 모금 같았다. 차분하지만 따뜻한 위안이 내 마음에 퍼졌다. 우리는 늦었다며 여관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마치 밖의 세상이 오늘 이미 모든 것을 내어준 듯 공기가 속삭였다. 다른 가평 지붕 위에 높이 떠 있었다. 마치 비밀처럼. 민호는 자연스럽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돌바닥에 부드럽게 울렸고 매 코너마다 새로운 연결의 무게가 느껴졌다. 가벼우면서도 진실했다.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난 게 믿겨져. 내가 조용히 물었다. 뭔가 깨질까 봐. 시간은 약간 거짓말쟁이야.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떤 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기도 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수년간 강한 척 해왔지만 이제는 그냥 나일 수 있어서 이상하게 편했다. 가방은 닫혔고 다리는 지쳤지만 마음은 열려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여관에 도착했다.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과 춤추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창문과 아침에 맡았던 그 익숙한 냄새가 온종일의 시간을 뒤집은 듯했다. 2층 복도에 멈춰 잠시 침묵했다. 멀리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미니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림만 들렸다. 말없이 나는 시작했다. 끝내고 싶지 않았다. 이 차가운 복도에서. 지은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여기 좀 더 있을게.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어. 그의 눈은 진지했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요청이었고 나는 그만큼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다. 다신 내 가방에 점프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돼. 내가 농담했다. 약속할게. 그는 반쪽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에 나는 조금씩 중독되어 가는 걸 느꼈다. 방은 내가 떠난 그대로였다. 좁은 침대, 얇은 커튼, 시장에서 산 수놓은 이불 커버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은 강가의 소리와 밤의 축축한 공기를 실어날랐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서두름 없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느꼈다. 이거 그리울까? 잠시 후 내가 물었다. 뭐? 어디서 잘지 모르는 자유? 우연히 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 난 우연은 그리울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건 우연이 아니야. 선택이었어. 너와 나의. 내 가슴이 따뜻하게 뛰었다. 내일 난 부산에 가고 너는 서울로.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오늘은 그저 오늘일 뿐 슬퍼하지 마. 그는 웃으며 내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서두름은 없었다. 오직 부드러움과 존중, 두 사람이 맞는 시간에 만났다는 특별한 친밀감만이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서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다. 부담스럽지 않게. 나는 천천히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이해했다. 우리의 두 번째 키스는 더 깊고
더 조심스러웠다. 마치 마법 같은 순간을 깨뜨릴까 봐 두려운 듯. 그렇게 우리는 가평의 창밖 세상에 숨을 멈추게 했다. 영화 같지 않았다. 자연스럽고 느리고 눈빛과 웃음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며 느꼈다. 이번에는 내 삶이 너무 꽉 차서 새로운 뭔가를 담을 공간이 없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가방이 닫혔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었다. 나는 모든 걸 다시 쑤셔 넣으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뭔지 아직 모르는 그 무엇에게 공간을 남겨두었다. 아침 햇살이 살며시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내 꽃무늬 원피스 자락이 살랑거렸다. 발끝에는 조금 해진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었고 목에는 할머니가 선물해준 은빛 작은 목걸이가 반짝였다. 민호가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나지막한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렸다. 오늘 아침 좀 덜 어색하네, 내가 농담 삼아 말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 속에 어딘가 모를 설렘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짐을 챙겼다. 가방을 다시 싸는 일은 전날과 달리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민호의 존재가 가방 속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가평 마을 시장에 한 번 더 가볼래? 민호가 갑작스레 제안했다. 거기서 나는 항상 웃긴 아저씨를 만나거든. 내가 사진 찍으면 돈 대신 김치 한 통 주는 거 알지? 라면서 말이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치 한 통이면 훌륭한 거래지. 하지만 그 아저씨, 이번엔 나도 같이 찍히게 해줘야 해. 시장은 아침부터 북적였다. 노점상들은 신선한 산나물과 떡볶이, 갓 구운 호떡까지 내놓으며 손님들을 불러 모았다. 민호는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더니 너 진짜 동화 속 공주 같아. 꽃무늬 원피스에 저 플랫 슈즈, 완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아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난 조선시대 여인네인가 봐. 내가 맞받아치며 웃었다. 지나가던 아줌마도 우리 모습을 멀리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시장 한복판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너의 일상을 담아볼게. 이 그의 렌즈는 내가 호떡을 사 먹는 모습, 시장 상인과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내 눈동자를 차근차근 담았다. 사진을 찍는 동안 민호의 손길이 내 허리를 살짝 스쳤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리며 박자를 잃었다. 이게 바로 설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나는 슬며시 고개를 숙이며 민호를 피했다. 아니야, 아직은 너무 빠른 거야. 지은아, 너 진짜 웃을 때가 제일 예뻐. 민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볼이 다시금 붉어졌다. 시장 안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나무로 된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 차가 놓였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소란스러운 풍경이 조용히 흘러갔다. 너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야. 민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여행하는 걸로 하자. 근데 민호 씨, 혹시 여행 중에 짐가방 닫는 비법 더 있으면 알려줘야 해. 이번엔 내 가방이 더 무거워졌거든.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그럼 다음엔 가방에 사람도 집어넣는 법을 알려줄게 라고 장난을 쳤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내가 먼저 가방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럼 여행이 진짜 편할 텐데. 민호가 맞장구 쳤다. 찻집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나는 민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어딘가에선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엔 아직도 불안함이 맴돌았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찻집 문을 나서며 민호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지은아,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강원도 어딘가로 가자. 그리고 이번엔 내가 내 가방 좀 대신 들어줄게.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다. 낯선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가평의 바람 속에 살며시 숨겨진 채 다음 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녁 노을이 가평의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짙은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검은 스키니 진을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앵클 부츠를 신었고 목에는 민호가 선물해준 작은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다.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려 얼굴을 살짝 가렸지만 그마저도 나를 더 신비롭게 보이게 했다. 오늘 밤에는 별이 잘 보일 거야. 민호가 카메라를 어깨에 걸고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산책길이 있는데 거기서 별을 찍으면 정말 예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나섰다. 가평의 조용한 산길을 걷는 동안 발밑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렸다. 민호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순간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지은아, 혹시 너도 가끔은 내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랄 때 있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가끔은 내가 갑자기 내가 널 가방에 집어넣고 다닐 거야 라고 장난칠 때 놀라긴 하지.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때는 진짜 심장 멈출 뻔했겠다. 민호가 장난스레 말하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는 내 웃음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별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따뜻하게 빛났다. 산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작은 공터에 멈춰섰다. 푸른 하늘에 수놓인 별들이 마치 우리를 위한 무대처럼 반짝였다. 여기서 찍은 사진들은 다 특별해. 민호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너도 특별해, 지은아. 나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렌즈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사진 찍는 동안 눈을 감아봐. 이민호가 속삭였다. 나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이 내 뺨을 스치고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가끔은 멈춰서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기대었다. 그의 체온이 내 몸을 감싸 안아 세상의 모든 불안이 잠시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여행 중에 느끼는 잠깐의 환상일까?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곧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 이탈리아에서 사진 촬영 기회가 생겼거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다. 그럼 우리 사이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건 확실해.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멀리 떨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뜻 아닐까? 그날 밤 우리는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말없이도 모든 감정을 나누는 듯 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가방은 이미 쌓여 있었고 나는 그를 배웅하는 동안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다. 잘 다녀와, 민호야.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꼭 다시 만나자. 이건 끝이 아니야. 민호의 모습이 점점 멀어질 때 나는 가평의 바람 속에 남겨진 수많은 질문들을 떠올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이별이 진짜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리고 그 의문은 어둠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다음 이야기는 그가 떠난 후 나에게 찾아올 예기치 않은 사건과 함께 펼쳐질 것이다. 서울의 이른 아침, 빽빽한 고층 빌딩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검은색 트렌치코트에
긴 생머리를 반쯤 묶고 있었다. 발에는 세련된 로퍼를 신었고 손목에는 할머니가 남겨준 은반지가 반짝였다. 가방 속에는 민호가 남긴 사진 몇 장과 그가 자주 쓰던 카메라 스트랩이 들어있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네. 나는 혼잣말을 하며 종로 거리의 분주한 인파 속을 걸었다. 민호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도 그가 머무르던 가평의 산길에 머물러 있었다. 회사로 향하는 길, 나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지은아, 여기서도 너와 함께한 순간들을 생각해. 곧 다시 만날 수 있길.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곧이어 현실이 밀려왔다. 그가 이탈리아에 간 이후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상사인 김 부장은 까칠했지만 일에는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출근 첫날부터 나를 빡빡하게 다그치며 말했다. 지은 씨, 이번 기회는 당신에게도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집중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민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서울과 가평, 그리고 이탈리아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점심시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을 보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내 마음도 이렇게 무심한 걸까?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떴다. 마음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잘 지내? 이탈리아는 정말 멋진 곳이야. 사진도 많이 찍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민호야, 나도 잘 지내. 근데 가끔 너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노력해보자. 이거면 충분할까? 그가 농담조로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방에 나를 집어넣는 법이라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그가 웃었다. 그럼 진짜 여행 편하겠네? 짧은 통화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거리를 견딜 수 있을까?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우연히 작은 사진 전시회 안내를 발견했다. 민호의 사진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게 운명인가? 전시회장에 들어서자 민호가 찍은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중 한 장, 가평산길에서 별을 배경으로 내 뒷모습을 담은 사진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지은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민호가 웃으며 다가왔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순간 전시회장 한 구석에서 낯선 남자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뭔가 숨기는 듯했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다음 편에서는 그 남자의 정체와 그가 민호와 나에게 가져올 미스터리가 밝혀질 것이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 들어섰다. 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와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목에 두른 연한 스카프가 은은하게 향기를 풍겼다. 발끝에는 깔끔한 검정 스웨이드 부츠를 신었고 손에는 따뜻한 라떼를 들고 있었다. 카페 안은 아늑한 조명과 나무 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민호와의 지난 전시회를 떠올렸다. 그 낯선 남자의 냉랭한 시선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은 씨, 여기서 만나다니 운명 같네요.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그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진한 눈빛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한데 누구신가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진우라고 합니다. 민호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죠.
사실 그가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주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호가 곤란하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민호 씨가 최근에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신과 관련된 사진이라고 들었어요. 진우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사진이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사진 속에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민호 씨가 그걸 알게 된 후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나는 믿기 힘들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간절히 물었다. 당분간 민호 씨와 연락을 자제하고 우리 둘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광기 어린 듯했고 손에는 낡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 사진을 내놔. 그가 소리쳤다. 진우는 재빨리 내 뒤로 몸을 숨기며 말했다. 지은 씨, 얼른 나와요. 비 오는 골목을 달리며 나는 진우의 팔짱을 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민호와 함께한 그 순간들이 이제 위험을 불러온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진우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선 순간 민호가 나타나 나를 꼭 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릴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우린 함께 해야 해. 두려워도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물음표가 가득했다. 이 사진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쫓는 걸까? 그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민호와 내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마주칠 새로운 인물들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나는 민호와 함께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목에는 두툼한 회색 머플러를 두른 민호는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나는 짙은 와인색 니트와 블랙 레깅스를 입었고 발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과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기가 그 사진이 찍힌 장소야. 내가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 골목 뒤편에 숨겨진 낡은 창고가 있어.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민호가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 사진들 모두 누군가의 비밀을 담고 있어. 민호가 중얼거리며 사진을 주워 들었다. 그중 한 장은 어두운 골목에서 촬영된 누군가가 감시당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내 가슴은 이상하게 조여왔다. 이게 왜 문제라는 거지? 그냥 오래된 사진들 아닌가? 내가 물었다. 아니야, 이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데 쓰이고 있어. 민호가 심각하게 말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진우가 말한 그 사람일까? 내가 속삭였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이 사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야지,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모아 가방에 넣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우리는 창고를 빠져나와 골목길로 달렸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민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지만 꿈속에는 그림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위협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진실을 원한다면 밤 11시에 남산공원에서 만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남산공원에서 벌어질 긴장감 넘치는 만남과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질 것이다. 남산공원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나는 검은색 가죽 재킷 위에 붉은색 스카프를 둘렀고 긴 생머리는 바람에 살랑거렸다. 민호는 짙은 회색 코트에 목도리를 감았고 손에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우리 발걸음을 따라왔다. 이게 정말 맞는 장소일까?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편지에 적힌 대로라면 여기 맞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과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우리는 벤치 근처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민호 씨, 지은 씨 맞나요? 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맞아요. 당신은 누구시죠? 민호가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군요의 남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발견한 창고 근처에서 찍힌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USB에는 여러 영상과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건 뭐죠? 내가 물었다. 민호 씨가 찍은 그 사진과 관련된 비밀입니다. 이 영상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사진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줍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갑자기 주변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모두 긴장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이걸 확인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누군가 이 비밀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호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감시 카메라 영상과 여러 문서들이 떠올랐다. 영상 속 인물들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고 사진 속 비밀과 연관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민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다. 서둘러야 해, 민호가 외쳤다. 우리는 급히 자리를 뜨며 한밤중 남산의 어둠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손목에 있던 은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신호인 듯 했다. 우리가 마주할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편에서는 추격전 속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 둘 사이에 피어나는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 펼쳐질 것이다. 깜깜한 밤, 서울의 골목길을 따라 민호와 나는 빠른 걸음으로 달렸다. 나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코트에 발은 편안한 운동화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우리를 조여오는 듯 했다. 민호야, 이 길로 가자, 내가 외쳤다. 우리는 갑자기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오래된 벽화가 그려진 낡은 담벼락과 가로등의 희미한 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여기서 숨자,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벽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자동차가 골목 입구를 지나갔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아직 안전한 걸까? 내가 속삭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USB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모든 답이 있어,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고 화면엔 비밀스러운 영상들이 펼쳐졌다. 영상 속 인물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드러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 그들이 사진 속 비밀을 지키려는 자들일 거야, 민호가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걸 끝까지 밝혀내야 해. 그 순간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에 내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나도 그래. 우린 함께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 우리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밤, 서울의 빗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로 안식을 찾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음 단서는 한강 아래에 있다. 혼자 가지 마라. 우리는 그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과연 한강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편에서는 숨겨진 단서와 함께 우리 둘 사이의 싹트는 감정의 파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강의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나는 민호와 함께 강변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나는 어깨를 살짝 드러낸 검은색 터틀넥에 슬림한 회색 코트를 걸쳤고 발에는 부드러운 가죽 부츠를 신었다. 민호는 진한 남색 점퍼와 깔끔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또렷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여기서 뭘 찾는 거지? 내가 낮게 물었다. 휴대폰에 온 메시지에 따르면 한강 아래쪽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강가로 내려가는 낡은 계단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강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긴장감이 몸을 감쌌다. 조심해.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민호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한강 밑 어둠 속 우리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진실의 열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이 자물쇠를 어떻게 열지? 내가 물었다. 민호가 가방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조심스레 자물쇠를 풀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필름과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가 있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지만 두려움 속에 숨겨져 있다. 믿음을 잃지 말라. 민호가 필름을 꺼내 카메라에 장착했다. 이 필름은 우리가 찾아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몰라.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 필름을 내놓으시오. 우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민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지은아, 이번엔 정말 위험해. 그 순간 강가의 불빛이 번쩍이며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끝내자,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민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어떤 위험이 와도 내가 작게 속삭였다. 그 순간 강바람이 세차게 불며 상자 속 필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우리의 운명은
한 걸음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편에서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 사이의 감정도 폭발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마시길. 새벽빛이 희미하게 서울 하늘을 물들일 때 우리는 한강변에서 마지막 진실의 조각을 마주했다. 나는 차분한 베이지색 코트에 짙은 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민호가 선물해준 은빛 목걸이가 은은히 빛났다. 민호는 다크 그레이 수트에 편안한 흰 셔츠를 매치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떨어뜨렸던 필름을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근처 작고 낡은 사진관으로 향했다. 사진관 안은 오래된 필름과 카메라로 가득했으며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현상기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이 필름을 현상하면 진실이 보일 거야, 민호가 말했다. 필름을 현상하는 동안 나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긴 여정 속에 쌓인 피로와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어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있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함께였으니까. 앞으로도 함께야. 필름이 현상되자 우리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뜻밖에도 우리를 위협하던 그 낯선 남자가 사실은 민호의 옛 친구인 진우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위협을 가한 것이었다. 진우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미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너희를 걱정하게 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준비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어, 진우가 말했다.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여정 끝에 드러난 진실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우리 사이의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대답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됐다. 하지만 그 빛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미스터리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실을 찾아가길 바란다.